1917년 3월 8일 니콜라 2세가 폐위되고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후 겨우 6개월 남짓 유지되다 소멸한 러시아 공화국. 이 불운한 신생공화국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시작으로 이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로 1917년 11월 7일에는 볼셰비키가 본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며 10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뒤 구 러시아 귀족들이 세운 반혁명부대인 백군은 소비에트 불공군대라 불리는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영내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이것은 내전으로 확대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백내전, 러시아 내전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즈음 체코 군단이 이 한복판에 끼어들게 됩니다. 체코 군단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군사집단입니다. 당시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합스부르크 공화국가 지배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때 강제로 징집된 다수의 체코인들과 그중 약 8%로 이루어진 소수의 슬로바키아인들은 지배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위해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와 싸워야 하는 기권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체코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전쟁 중 러시아에 통하거나 귀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체코의 독립을 위해 총뿌리를 바꾸던 체코 군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군 속의 체코인 병사들. 이들은 이때부터 포로전으로 가는 대신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 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이나 독일 제국군에 맞서 전선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과 독일 제국군이 소속된 동맹군이 아닌 연합군 편에서 싸우면서 나중에 독립된 국가를 건설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들 체코군의 병력은 무려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1914년 8월 마침내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전쟁포를 포함해 러시아 제국 내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로 구성된 부대의 구성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곧 그해 10월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 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 병사들은 러시아 제국 육군의 제3군산하로 배속돼 최전방인 갈리시아 전선으로 보내지게 되죠. 갈리시아는 현재 폴란드 동남부와 우크라이나 서북부를 이루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체코 군단은 러시아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세르비아 전선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러시아는 1917년 3월 8일 2월 혁명이 터지고 로마노프 왕조가 전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선 알렉산드로 표트로비치 케렌스키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그냥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11월 7일 적의대를 동원해 임시정부 청사인 겨울궁전을 점령해버리고 10월 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키가 정권을 탈취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시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차지한 볼셰비키는 10월 혁명 이듬해인 1918년 3월 물론 독일의 배후 공작이 있기도 했었지만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190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불가리아 제3자르국과 브레스트 리트프스크 협정을 맺고 광활한 자신들의 서부 영토까지 모두 포기한 채 그만 전쟁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볼셰비키가 정권을 차지하자 이에 반발하는 반혁명군인 백군을 조직해 볼셰비키에 대한 저항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내전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922년까지 계속된 내전은 적군 120만 명, 백군 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는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비규환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전역은 피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러시아군 속의 체코군단은 난처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후원하던 제정 러시아는 몰락해버렸고 대신 권력을 차지한 볼셰비키는 동유럽 슬라브계 소수민족을 지배하던 자신들의 원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는 전투를 중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호기로 삼아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체코군단. 이렇듯 난처한 상황에 빠진 체코군단에게 당시 체코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전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토마시 가리크 마샬리크는 새로운 지침을 내립니다. 러시아 내란에 가급적 휘말리지 말고 목숨을 보존해 서방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서방이라 함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과 계속 싸우고 있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서부 전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체코군단은 러시아군 소속을 이탈하여 프랑스의 지휘를 받긴 했지만 자체의 무력을 바탕으로 거의 독자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부 전선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 북부 아렌킬스크 항구를 통해 서쪽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영국과 프랑스 등이 볼셰비키의 적군과 맞서 싸우던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와 선박을 보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내전이 격렬하게 진행 중인 러시아의 중심지를 거쳐 북부 항구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막혀버리고 북쪽으로 가자니 말한 바와 같이 내전이 한창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쩔 수 없이 동쪽분이 남지 않게 되었죠. 바로 비교적 내전이 덜 격렬했던 시베리아를 거쳐 머나먼 극동의 항구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방으로 가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군대와 싸우려면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발탐대의 이동 때보다 훨씬 더 험난한, 이번에는 지구를 완전히 거꾸로 한 바퀴 도는 길고도 고된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의지에 불타고 있던 체코 군단, 이들은 일각을 다투며 그 힘들고 긴 여정을 지체 없이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코 군단이 볼가강 일대의 시베리아 철도를 점거하여 당시 니콜라 2세 가족들이 억류돼 있던 예카테린부르크로 이동을 시작하자 볼셰비키들은 당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체코 군단이 짜리 일가를 구출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백군에게 넘겨준다면 당시 혁명에는 동조했으나 볼셰비키의 또 다른 만행에 염증을 느끼던 농민들이 복이 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백군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군은 다시 반란군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볼셰비키는 서둘러 황제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1918년 7월 16일 새벽 2시 바로 니콜라 2세 일가를 처형해버립니다. 이렇게 볼셰비키가 니콜라 2세 일가를 잔혹하게 처형해버리고 레스트 리트프스크 조약으로 동맹국과 단독 광화까지 맺어버리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급기야 백군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국군의 파병을 단행한 것이죠. 이때부터 연합군은 체코 군단에게도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연합군은 또 다른 전쟁, 러시아 내전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한편 이런 러시아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일본, 이들도 이때부터 러시아 내전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1910년 6월 일본과 러시아는 이번에는 러일 동맹을 맺은 뒤 중국을 러시아들로 나눠 지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제정 러시아가 무너져버리자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해 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이 조선과 중국에까지, 아니 자국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 매우 거슬리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언제는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더니 이제 와서는 혁명의 기운이 두 번째 이익성으로 생각하던 중국과 자국 사회의 변화의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일본, 그들의 앞뒤가 안 맞는 이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승리도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단기간의 안목으로 러시아를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의 전복을 기도하고 향후에는 자신들이 망치려 했던 이 전제군주국과 탐욕 거래를 시도를 했던 코미디와 같은 일본의 발상. 하여튼 그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적인 행동거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이런 이유 등으로 왕종을 복구하려는 러시아 백군과 체코 군단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시베리아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치려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혁명으로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시베리아를 자신들이 무단으로 점거하려는 속셈이었죠. 오락가락 기준점도 없는 좌충우돌의 욕심은 이렇듯 한도 끝도 없는 것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고전을 틈타 중국과 남태평양의 독일 조차지 및 보령 강탈,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프랑스의 항복을 틈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강탈,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 시베리아 강탈 시도. 도대체 그 얍삽한 모의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기야 동북공적이라는 삼류소설까지 써가며 남의 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 하는 작금의 중국을 보면 그 야비함에 있어서는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저질 이웃들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고단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정복, 이번만큼은 결코 일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망 직전까지 이곳은 또 소련은
일본에게는 항상 잠재적인 위협이요, 한편으론 희망으로 남겨지게 됐죠. 물론 그 어리석은 희망 때문에 그만 시간을 놓쳐버려 결국 나가사키의 두 번째 핵폭탄을 얻어맞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처구니없게도 한반도는 분단되고 맙니다. 일본의 늑장 대응으로 첫 번째 핵폭탄의 의미가 사라진 가운데 소련의 대일개전이 신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었죠. 그것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원칙도 없이 단행된 한반도 분단, 그리고 냉전의 첫 시험 무대가 돼버린 6.25, 아니 한국전쟁.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차후에 상세히 다시 다루겠습니다. 시베리아, 이곳은 러시아로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바닷길을 거치지 않고 닿을 수 있는 연결된 영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소련에겐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혁명을 막기 위한 일본의 시베리아 파병.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삽질이 먼저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 야심을 예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이 소극적이어서 대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러자 1918년 7월 8일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병력을 출동시킨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각각 1만 2천 명씩을 나누어 파병하자는 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종용합니다. 이에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일본은 즉시 내각회의를 소집한 뒤 미국의 제안에 찬성하고 8월 2일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과 동시에 미국이 들어오기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보다 많은 약 2만 8천 명이 넘는 병력을 먼저 파견해버립니다. 미국이 제안했던 병력의 재료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들어 병력을 더 추가한 것이죠. 원래는 미국과 동수의 병력으로 출발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병력 수를 계속 늘립니다. 그리하여 1920년에 이르러서는 그 병력이 무려 8만여 명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다른 연합국들은 냉담한 국내 여론으로 이보다 적게 군대를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베리아 파병, 즉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내전에 간섭한 외국군의 대부분은 일본군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을 파견은 했으나 일본은 광대한 시베리아를 점령하기는커녕 통제하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유주만을 점령하는 데 그치게 되었고, 적군, 즉 붉은 군대와 이에 동조하는 파르티잔에 의한 게릴라 전술에 오히려 큰 피해만 입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러시아 백군과 협동하여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고 게릴라의 배후마을로 이짐되는 곳은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등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죠. 중일 전쟁에서 자행한 전형적인 작전 모델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전 행위는 일본군이나 반혁명 세력에 대한 지지를 오히려 더욱더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점점 민심은 공산당 정부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결국 1922년 반혁명 세력이 시베리아에서 수립한 알렉산드르 콜차크 정부가 붉은 부대의 전면 공세로 붕괴돼 버리자 일본은 4억 3,859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비와 5천여 명의 사상자만을 낸 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철수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1920년에 먼저 철군한 미군 역시 시베리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은 레닌에게 두 번째 건국 선물을 주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라는 첫 번째 선물에 이은 두 번째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잔혹한 작전으로 민심을 이반시킴으로써 러시아 붉은 혁명과 소비에트 연방의 완성을 이루게 한 것이었죠. 참으로 레닌과 소련 공산당에게 만약 은혜로 길이 남겨야 할 대상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일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국의 욕심을 위해 설치되던 미국과 일본이 저질렀던 1918년의 시베리아 삽질, 결국 이 삽질은 70년 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세계사를 피로 물들인 또 하나의 원인, 냉전을 잉태하게 한 희대의 삽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체코군단이 볼셰비크의 붉은 군대와 제정 러시아를 폭구하려는 백군 사이의 내전이 한창이던 서부 러시아에서 험준한 우랄 산맥, 끔찍한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 끝 바다에 도착한 것은 1918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극동의 붉은 군대와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점령해버렸죠. 전패에서 엉판대로 당시 영일동맹의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일본은 시베리아에 가장 가깝다는 지정학적인 이유 등으로 이곳에 출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토 욕심, 러일 전쟁 후에 획득하지 못했던 이권의 탈취, 뿐만 아니라 천황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가 일본에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체코군단의 유럽 서부전선으로의 출정을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포장됐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연합군의 항구로 선포되었고 모든 연합군 선박의 항만시설이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길이 열렸으니 이젠 체코 군단의 유럽 추정은 시간 문제인 셈이었죠. 또한 당시 체코 군단이 그렇게도 바라던 유럽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일본군과 역시 러시아 조건을 격파하며 이곳까지 진출해져 향후 일본군의 진격로를 개척해줬다고 여겨지던 체코 군단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서부 전선을 향한 출발 준비를 하던 체코 군단.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1918년 11월 11일 독일 제국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임무가 사라져버린 체코 군단은 1920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선박을 수배해 자신들의 독립된 조국을 향해 차례차례 떠나게 되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코는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에 승정 당사국들이 화답을 해준 것이죠. 결국 체코 군단의 대장정은 체코 독립에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체코 군단은 그들의 독립된 조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독립이라 함은 이렇듯 대외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27년 후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는 이들 같은 반열에 결코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 역시 워낙 중요한 사항이지라 후에 다시 리뷰하기로 하고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잠시 쉬어두고 이 당시 체코 군단의 현실의 바탕을 둔 애국심과 한결같은 단결됨에 대해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 그것은 바로 당시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이 체코 군단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체코 군단의 지휘관 라돌라 가이드 장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다 비교적 나중에 귀국했는데 그가 지휘하던 부대가 보유 무기의 일부를 한국 독립군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단 체코 군단이 본국으로 가져가 보관하던 유물 중에서 한국인에게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은비녀와 반지 등이 있다는 점이 그 유력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시 독립군이 연해주와 만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로부터 독립자금을 현물로 받아 이를 들고 체코 군단을 찾아가 무기를 구입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눈물이 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끼던 반지와 쪽지던 비녀를 빼고 풀어 무기자금으로 내놓았을 한국의 여인들. 조선 그 빌어먹을 성략에 절여있던 사대부 양반들이 망친 나라. 항상 민중의 힘으로 지켜내고 연명시킬 수밖에 없었던 필요하기 짝이 없었던 국가. 1919년 3월 18일 체코 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아직 주둔할 당시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체코신문 댄니크에 의해 발생한 지 17일 만에 체코 군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 차례나 더 기사가 됐죠. 동병상련 때문이었을까요?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코도 식민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아니, 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속국의 고통을 겪었었죠. 물론 한국이 일본한테 당한 식민지배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긴 했지만 여튼 이들은 1526년부터 1918년까지 무려 400년 가까이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체코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체코 군단은 이때부터 한국 독립군 부대에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한 이범석은 훗날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체코인들이 귀국행 배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그래서인지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군단이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당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와 여운형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여운형은 미국 특사였던 찰스 크레인을 만나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서한을 건넸었는데 이때 찰스 크레인이 여운형 등에게 체코 군단과 접촉할 곳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당시 재계 거물이 됐던 이 아랍계 미국인 찰스 크레인은 전편에서도 언급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토마시 가리크 마살리크와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었고 이런 크레인의 배경 때문인지 이 제안은 상당한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속내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만남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군 관계자들과 접촉한 체코 군단 지휘관 라돌라 가이디는 이들을 몹시 환대했었는데, 이들이 상하이로 돌아갈 때는 군용 열차를 제공하고 자신의 부관 요셉 한츠데이에게 독립군 관계자 일행을 직접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경호까지 하게 했습니다. 당시 가이다는 이런 호의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는 여운형, 박은식, 안창호 등에게 귀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상 드문 용기와 애국심을 보인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 체코 국민입니다. 한국이 아직은 일본의 압박 밑에 있으나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군국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귀국민의 독립이 완성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8세의 젊은 장군은 또 나를 당신의 민족의 우인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지들에게도 나의 이런 소망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매듭지었다고 하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두 민족 모두 아주 멋진 독립국가 민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1920년대 초부터 체코 군단과 전략적 협력을 하기 시작한 무장단체인 불로군종서 둔 한국 독립군들은 이들이 건네준 무기를 바탕으로 화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체코 군단으로부터 입수된 무기가 1920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봉오동 전투와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홍범도 부대와 김자진 부대가 함께 연합작전한 청산리 전투의 승리에 1등 공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체코 군단이 넘겨줬던 무기들은 실제로는 러시아제가 아니었고 모두 미국산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산업시설이 부족했던 제정 러시아는 자국 육군의 기본 무기인 M1891 모식나강 소총을 적게 충분히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의 레밍턴사의 150만 정을, 웨스팅하우스사의 180만 정을 각각 주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75만 정을 제작하긴 했었지만 수송 문제로 47만 정만이 러시아군에 납품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혁명으로 납품을 못하고 남은 28만 정은 미군이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일부가 러시아 혁명에 개입하기 위해 투입된 연합군에게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5만 정이 당시 시베리아에 파견된 미군에 의해 체코 군단에게도 공급됐던 것이죠. 이후 체코 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면서 이 무기의 일부인 소총 1200정, 기관총 6정, 박격포 2문, 탄약 80만 발, 수류탄 권총 등을 한국 독립군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결국 이 미국산 러시아 소총이 돌고 돌아 한국 독립군 손에 들어온 것이죠. 독립군 사진에서 보이는 맥신 기관총과 모신나간 소총, 이것들이 모두 그때 넘어온 무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역에서 이런 무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체코 군단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1990년 군사논단 제7호에 실린 허마니 북한학회 이사의 논문 항일 독립군 체코 군단 무기 비밀 운반 사례 연구에 의하면 보병소총 한정당 가격은 7원이었다. 이는 독립군이 무장을 넘겨받을 때 중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노동자의 품삯에 지나지 않는 헐값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논문에 의하면 체코 군단은 1920년 7월 북로군정서에 무기를 넘기겠다고 통지했고 체코인들과 한국 독립군은 500리 숫길을 통해 은밀히 이 무기들을 같이 운반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체코인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한국 독립군의 전력 강화를 이뤄냈던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1910년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미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던 체코는 한국과 동병상련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두 민족의 처지는 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한국은 연합군 소속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 반해 체코는 동맹국 소속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진영이 승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체코인들은 당연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연합국 측이 이기를 바랬었죠. 이렇듯 이 전쟁을 대하는 두 민족의 감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편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러시아 땅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결성된 체코 군단은 10만 이상의 병력을 앞세워 러시아를 도와 동맹국 진영에 맞설 수 있었던 강력한 군사 집단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독립군, 아니 대한광복군마저도 1945년 해방 때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대규모 병력을 이들은 이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군은 이들처럼 주변에 지역적, 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인프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더구나 이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요, 또한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식민지 개발 방식, 즉 군대를 동원한 정복전쟁만을 고수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들의 식민지 통치 방식 역시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군은 이에 절대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호연직의 가슴으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나갔고, 이를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하여 그 명맥을 온전히 유지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체코군단도 초기 자양군 역할에 한몫 단단히 기여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업적들은 결국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연합국 대표들이 카이로 모여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종전 후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 엄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독립투사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던 체코군단,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체코인 열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는 우연과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제1차 세계대전 판세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와 독일의 강화조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체코군단과 한국 독립운동의 만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성된 우연과 비극이 교차하던 상황이 체코군단과 한국 독립운동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인연은 1953년에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때는 제국주의의 광풍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광풍 때문이었죠. 당시 한국에서는 6.25 전쟁, 즉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 공산 체제를 강요받고 있을 때였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권리를 위해 중립국 감시인회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유엔군 측은 스위스와 스웨덴을, 중공군과 북한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당시 공산국가이자 소련의 위성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중립국이 될 수 없다며 체코슬로바키아는 물러나라 라는 구호를 외치는 데모가 학생들을 동원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의 질곡은 이렇듯 별 대가 없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던 33년 전 은인의 후예들을 이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체코군단이 3.1운동을 보고 한국 독립군을 도운 지 48년이 지난 1968년 1월 5일, 이번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개혁과 개방 요구와 함께 소련에 저항했던 프라하의 봄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3.1 운동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때 소비에트 연방군은 장갑차와 탱크를 몰고 와 마치 일본군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여론은 들끓게 됐죠. 하지만 이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위성국가 중 이례적으로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까지 소련군의 점령 상태가 지속되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체코군단, 이들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쓰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던 시절, 그들의 지원이 항일전쟁에서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곧바로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불씨로 인해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고 바야흐로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체코인들의 지원은 소련, 중국의 지원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던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